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화되고 난 다음에 전부가 아니라고 한국 주둔 28,500명 가운데 4,500명을 태평양 정중앙에 있는 괌을 이전한다.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미 국방부가 이틀 지났어. 그러나 나는 아닌 게 아니고 진짜인 거죠. 평택에 28,500명을 둘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이런 유사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밀집된 지역에 28,500명 정도가 아무리 방어망이 이름 우수하더라도 괴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찬찬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 보시면은 이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5월 22일 날 나온 다음에 이게 한 5월 25일 기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오른 민주당 출신인 앤디 김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니 땐 여러분들 굴뚝에 불이 날 수가 있습니까? 뭐 앤디 김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감축하면 감축하는 거죠. 연방 상원위원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앤디 김은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연방 상원에서 한국 이런 입장을 좀 그래도 많이 옹호하려고 노력하겠죠. 미국인이지만 본능적으로 본인 이름 주변에는 다 친인척들이 한국 사람들일 테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심도 있게 여러분들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외교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 미국은 28,500명을 평택에 주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일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의회나 한국의 우리 파트너들과 심도 있는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다. 뭐 환영할 만한 일인 거죠. 이렇게 앤디 김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이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확인을 해줬네요. 기내에서 대중국 억제책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5월 30일 날 이야기한 겁니다. 5월 30일 날 기내에서 이야기했네요.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싱가포르를 향하던 기내에서 한국 관련 언론 질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미국의 외교 국방 노선의 초점은 대중국 억제책에 모아지고 있는 거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관세정책,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무역정책,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 안보정책이 다 동원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을 억제한다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한정된 군사 장비, 군함, 항공기, 지상병력 등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한국의 28,500명을 여러분들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28,500명은 한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전쟁 억제 역할을 수행하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외교 국방 노선이 대중국 억제책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원 배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대중 억제책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감축은 불가피한 것 같다. 아마 이런 부분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공화당 정부와는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지만 빅터 차 교수일 겁니다. 아마 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분이죠. 이렇게 이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빅터 차를 포함해서 미 국방부와
미군에서 심각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빅터 차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빅터 차 문제 보고 제가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한 겁니다. 한국은 그리고 제가 자주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들으셨을 겁니다. 한반도에 유사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은 지상군을 파견 안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자국 군사들이 살상되는 전쟁에는 미국 본토가 여러분들 침략당하지 않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전쟁이 전 세계에 이런 속보 형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주한미군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상황을 두고 한국이 이제 자력으로 지상전에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여기에 빅터 차 여러분들 교수 지금은 선임연구원입니다. 선임연구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아마 비교적 워싱턴 DC에서도 그런 외교 군사 관련된 그런 연구소 가운데는 영향력도 있고 발언력도 좀 많이 이렇게 좀 효과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냥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답한 것이 아니고 이 빅터 차 선임연구원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보고 한반도보다도 대만 위기 대응으로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에 오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빅터 차 같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한 북한과 합의를 위해 또 더 걱정하는 것은 뭐 조선이나 이런 데 논조에 가끔 등장하는 이야기죠. 워싱턴이 뭐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양보를 해야 할 수 있고 이것은 미국 국익을 위태롭게 하고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위험을 동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여러분들 트럼프 1기 때 싱가포르 회담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득이나 아니면은 대중 억제책에서 중국의 양보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주한미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카드를 미국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가끔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논설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어떻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 따라 가지고 주한미군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빅터 차가 직접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을 기분 나쁘지 않게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가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넘게 글을 오랫동안 써온 작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연자이기 때문에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 저 양반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양반들은 무슨 생각할까? 그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국인 입장이 아니고 미국인 입장 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모든 초점이 대중억제책에 몰려든 겁니다. 대중억제책. 그럼 대중억제 차원에서 보면은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2만 8천여 명 정도의 주한미군은
얼마나 기여하고 있냐. 유감스럽게도 간접적인 효과만 있는 겁니다. 간접적인 효과.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박이로 2만 8천 명이라 여러분들 그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이 대중 억제 체계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제 판단은 뭔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주한미군의 상당 부분을 아마 감축해서 괌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여름 이야기한 가운데 우리 군이 너무 위험한 지역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평택에 2만 8천여 명을 주둔시키는 것은 중국의 선제적 공격에 너무 취약한 것을 떠나는 거죠. 일종의 투자로 보면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평택에 2만 8천여 명을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선택을 안 하겠어요. 몇천 명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를 빼가지고 태평양 방어 전력에 이런 투입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괴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방어망을 잘 치놓더라도 단기간에 장사포 같은 걸 이런 때리게 되면은 뭐 패트리어트 같은 이런 방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핵심 같습니다. 핵심. 한국인들이 스스로 지상전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에는 크게 기여하지만 대중 억제 정책에서는 간접적인 효과밖에 없는 겁니다. 대중 억제책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거기서 이런 평택에 2만 8천 명을 주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표를 여러분들 1분에 수천 발 이름 때리게 되면은 북한 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중국 포도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 무슨 사더니 패트리더니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방어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몇 명을 줄이느냐 문제가 남은 건데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2024년 5월입니다. 위험한 곳에 주한미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곳에 주한미군이 있다. 이게 2024년이 아니고 2024년 2025년일 겁니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한반도를 포기하더라도 일본이 있는 겁니다. 중국의 여러분들 태평양 진출에 어느 정도 방어선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일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한반도의 전략적 여러분들 그런 중요성 같은 경우를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한국인이 과대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유사시에 한반도를 포기하더라도 일본이 태평양의 방파제처럼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다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럼 뭐 더더욱 이제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 감축 추진이 제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특별히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외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현재 규모를 어려운데 이걸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외교 노선의 핵심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첫째도 대중 억제, 둘째도 대중 억제, 셋째도 대중 억제책입니다. 대중 억제책의 효과 면에서 보게 되면은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2만 8천 명은 너무 많은 인력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한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제가 미국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 입장에 자꾸 생각을 해봐야 좀 더 객관적으로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중 억제체 차원에서는 28,000명을 일종의 여러분들 해외 주둔 미군 주둔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거든요. 그것도 바로 중국의 코앞에 중국의 여러분들 미사일이나 이런 데 이런 도달거리에 28,000명을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럼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대중 억제 효과는 얼마나 되냐.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다 답이 나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6.25 전쟁 1년 전에 있었던 미 트루만 행정부의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껐던 애치슨 라인인 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려고 무척 노력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 지도를 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크게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 방어선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을 제외해 가지고 애치슨 라인이 한국의 전략적 여름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태평양이 뚫리게 되면 바로 미국 서부가 뚫리는 거니까. 그런데 일본이 여러분들 마치 방파제처럼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처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잘 알아야.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적 이런 중요성을 과대평가해 가지고 사사건건 이런 미국하고 이런 다투고 갈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철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지도 보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평택기지는 중국의 가장 근접한 미국 해외 주둔지고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하는 데 간접적인 기여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기여는 아니고. 평택의 28,000명이 우리는 바로 중국의 앞에 여러분들 주둔했기 때문에 진짜 이런 중요한 기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간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 한국 정부와 조율을 거쳐 가지고 평택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아주 낮은 겁니다. 전략적 유연성이. 그런데 더 큰 위험이 편익은 작고 위험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위험이 뭔가 하니까 평택 기지에 28,000명의 여러분들 군인뿐만 아니고 첨단 장비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괴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평택 기지는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데 대규모 병력과 첨단 무기가 집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진과 동시에 뭐죠? 괴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군사작전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사시에 적으로부터 타격을 가장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상 일이란 것이 투자도 그렇고 이런 군사 작전도 그렇고 전부가 편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가장 줄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럼 미국 당국자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대중 억제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미군 당국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평택 기지의 취약성하고 그다음에 끈끈이 한국 정부하고 의논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여러분들 한계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문제점은 북한의 단시간에 걸친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심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장거리 정밀 타격 가능성 중국의 대함 대지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분산을 시킬 필요가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100억 불 이상 정도 투입한 겁니다. 평택 기지를 짓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평택 기지는 사드, 패트리엇 등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고 오산 공군기지와 연계된 공중방어 능력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시간에 걸친 기습 대규모 포화 공격에 취약하고 전시 초기의 집중 타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군사 전문가나 외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게 되면은 한반도에 28,000명을 평택기지에 집중시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우둔한 전략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은 우리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바라온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는 뭐냐? 입장이 명확합니다. 뭐 추론할 필요가 없이 주한미군 일부를 괌이나 사이판이나 디에고 가르시아 등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분산시키면은 평택에 28,000명이 몰려있는 단일 지점에 대한 적으로부터의 타격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미사일 공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28,000명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줄이는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는 여러분들은 달려 있겠지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괌은 태평양 중심에 위치해 있고 중국 함대의 태평양 진출 차단에 효과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고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 등 중국과 직접 대치하는 지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대단히 강화할 수가 있고 미군이 대중 억제책에서 가장 필요한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곳이 바로 괌에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이해를 하시면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그냥 뭐 군사 전문가한테만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보게 되면 몇 명 줄일 거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줄이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여러분들 관세 정책이나 무역 정책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좀 적게 줄이는 방법으로 그걸 해야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 바라본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뭐냐. 한국은 주한미군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일종의 인계철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한반도 전쟁 억제력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도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또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겠죠. 아니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중국에 줄을 서겠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엉뚱한 면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미국이 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겠죠. 뭐 그러나 내일 이제 좌파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친중 정책이나 아니면 중간에 양다리 정책으로 나가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양다리 정책을 허용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넓은 시각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 문제, 그 문제를 여러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정책은 태평양을 방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평양 방어의 여러분 가장 중차대한 목표는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나 시애틀 같은 여러분들 도시를 방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잠수함이나 이런 것이 태평양의 동부 쪽에 여러분들 접근할 수 없도록 확보를 하려고 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전략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여기가 괌입니다. 괌. 거의 태평양 이런 중앙입니다.
그다음에 동부로 계속하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이 나오고 미국의 최종 여러분들 방어선은 여기에 괌을 중심으로 해서 팔라우 그다음에 일본 이게 제2도련선입니다. 일종의 제2 방어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게 타이완을 이렇게 제낀 이게 제1도련선입니다. 제1방어선.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남중국해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대만하고. 미국 상황이 여러분 여의치 않으면은 미국이 한반도하고 대만하고 이걸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1도련선입니다. 제1방어선. 중국이 설정한 도련선 미국 일각에서 미국이 제1도련선을 그냥 포기하고 제2도련선을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냥 여기만 방어하면은 미국 본토에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제1도련선을 방어하기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면은 제2도련선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 한국, 대만, 남중국해, 필리핀까지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강점은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 근해나 연근해에 일체 외국 여러분들 군함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대원칙을 세워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해의 항해의 자유를 방해하는 쪽으로. 그러면 한국은 지금 항해의 자유가 지금 거의 무임승차하고 있지만 미국 덕택에 중동으로부터 석유가 오는 것은 다 여러분들 그냥 무임으로 승차하지만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게 되면은 중국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이 여러분들 지금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근해에는 일체 이런 미국 함대가 못 오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일본에도 치명적이고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잘 써놨네요. 여기에 이하원 국제 에디터가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과 협상에서 주한미군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한국 미국의 동북과 방어선에서 제외되나. 글을 아주 잘 썼네요. 깔끔하게. 실력 있는 글이네요. 트럼프 대만을 지킬 것인가 축소될 것 같은 방위선. 일본의 일본경제신문의 자매지인 니케이 아시아가 올해 3월호에 여러분들 발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어선에서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본은 특히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죠. 본인들 자신이 제국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거죠. 과거에 에치슨 라인에 일본과 필리핀이 포함됐지만 한국은 제외됐던 것처럼 트럼프 2기는 한국과 대만의 안보 측면에 약속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게 니케이 아시아 3호로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에치슨 라인은 미국의 방어선 그리고 미국이 여러분들 뭐 어렵죠. 왜냐하면 매년 무역수지 적자가 1조 달러 1400조 정도 이런 적자가 발생하고 미국의 재정적자가 2조 달러 2800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미국의 총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36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방대한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분이 콜빈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금 이제 미국의 방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가장 실력자라고 그러네요. 이 양반 주장이 그건 겁니다. 지상군 병력들은 전부 다 대만과 중국이 디펜스하도록 하고 방어하도록 하고 미국은 간접적인 지원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분열이 돼 가지고 이 양반의 지금 핵심적인 주장인 것이고, 트럼프 2기의 미국 방위정책 총괄 담당자인 콜비 미국방 정책 차관은 2025년 초 인사청문회 발언에서 대만은 미국에 중요하지만 실존적 이익은 아니다. 한국은 미국에 중요하지만 실존적 이익은 아닌 겁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내해야 될 정도로 실존적 이익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냉정한 시각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냉정한 시각인 겁니다. 대만과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직접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패권 견제라는 관점에서만 개입해야 되고, 대만과 한국은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스스로 자강해야 된다. 한국이 지금 한 2.5% 정도 쓸 겁니다. 5% 이상 올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상군은 당신들이 알아서 대비해라 이야기죠. 미국은 앞으로도 지상군 파견 안 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동단결해 가지고 군비 올리고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전쟁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미국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좌파 정부가 혹시 등장하게 되면은 전시작전권 해소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책임 다 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6월 1일에 양다리 정책 안 된다. 미 국방부 장관이 그다음에 군사비 더 올려라. 자기 나라의 2.34%밖에 국방비를 안 쓰면서 미국에 왜 의존하냐 이 이야기인 겁니다. 유럽 수준으로 5%까지 올리라 이 이야기인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콜비 정책 차관 이야기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싱크탱크들이 많으니까 캐버너 선임연구원 포린 어페어스 3, 4월에 타이완 집착 미국의 전략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 매달려서 안 된다. 중국과의 전면전은 미국의 재앙이 될 것이고 대만은 미국에 중요하지만 중국과 전쟁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지만 전쟁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 정부는 미군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대만을 방어할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을 방어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대만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에치슨 라인 제1도련선 미군의 제1태평양 방어선 제2도련선 미군의 제2태평양 방어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강해야 되는 거죠. 자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강을 못하면은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의 동맹 국가들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이것은 새로운 에치슨 라인을 그어서 한국과 대만이 각각 자국 방위를 담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바싹부터 방어하는 대신에 중국의 건해에서 벗어나서 제2도련선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된다. 미국이 전부를 커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부를 방어하기가 벅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1도련선까지 물려나는 것만을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에 대단히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물류의 상당 부분이 제1남중국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국하고 일본이 해결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 참 싸게 다닌 겁니다. 항해의 자유. 저는 미국의 재정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태평양 방어를 전부 커버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입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점령 지지는 최고 등급이고 인적 물적 제약 하에서 여타 지역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미국의 국방부 전략 지침입니다.
대만해를 중심으로 해서 대만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한반도가 2순위가 되는 겁니다. 한반도가 여러분들 방어해야 될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참 안일한 거죠.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것은 대만 방위다. 대만은 기본적으로 태평양이 뚫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 대부분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는 이제 자국이 알아서 맡아야 되고 유사시 한반도 방어에서 미군은 주된 역할을 하지 않고 부수적인 역할만 담당할 것이다. 이걸 확고하게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의 지상군 파견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명확하게 군사 전문가보다도 훨씬 여러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정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선입견이나 이런 부분에 매몰이 안 되니까. 그럼 미국이 보는 한국이 어떠냐? 미국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냐? 제가 결론은 안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상당한 출혈을 여러분 감수하면서 한국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당연히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오늘 여러분들 트럼프 주한 미군 카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 이제 에치슨 라인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부분을 오늘 나눴는데 여기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과 협상에 주한미군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군사동맹은 왜 생기라는 겁니까? 동맹국이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동맹국은 여러분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동맹국가는 서로가 공유하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유 가치가. 미국하고 여러분들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이 충실하게 여러분들 준수하려면은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공유 가치가. 공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일 여러분 한국에 선거가 있는데 이미 29일 30일에 사전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끼리는 여러분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끼리는. 미국에서 여러분들 남미 선거에 아주 정통한 네 분의 국제선거 감시단이 내한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분들은 남미나 아프리카 선거 부정에 아주 정통하신 분들입니다. 상당한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온 거고 그분들은 민경욱 전 의원 같은 분들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한국 문제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은 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언론들이 다 여러분들 은폐하고 정치인들이 다 여러분들 은폐하면은 그러나 국제선거감시단들이 보고서를 쓸 것이고 그 보고서를 대부분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들이 다 공유할 것이고 상하원에서 동북아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보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한국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8,000명의 자국 병사들이 여러분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사항 선거사항을 다 여러분들 속속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부정선거를 전 세계와 와싱턴 DC의 모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이번에 국제선거감시단 4인의 내한을 민주당 측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보는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보고서하고 그 사람들이 본국에 보고하는 내용이 엄청난 파워를 여러분들 자랑할 거라고 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국의 선거 상황을 전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나라라는 것을 미국 측이 전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국 병사들 주둔시켜 여러분들 지킬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떼고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모를 때는 괜찮은데 한국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쉽지 않은 나라가 된 거를 한국 전문가가 아니고 미국 전문가들이 2주 이상의 시간을 내서 한국에 가가지고 선거 상황을 보면서 보고한 내용이 한국의 동맹이 그렇게 여러분들 변질됐다는 걸 다 알게 될 겁니다.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가치 동맹으로서 여러분들 위치를 한국이 궤도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볼 겁니다. 가치 동맹 여러분들이 이탈하게 되면 군사 동맹도 이탈하는 거죠. 그러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그냥 문제없다고 이렇게 밀어붙이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식견이라든지 안목이라는 시야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밀어붙이는 데 익숙하고 미국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 좀 더딘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이 지속되어 오던 외교 국방 노선이 상당 부분 여러분들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저는 선거 문제가 덜미를 잡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에 사소한 것은 없고 그것을 오판하게 되면은 그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가자 지구에 머물렀던 팔레스타인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될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하마스를 지지할 때. 44대 41로 2006년도에 권력을 장악하죠. 그다음에 2007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파타 여러분들 정당을 다 쫓아내버리고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44대 41로 하마스가 이긴 겁니다. 가자 정착존에 대한 2023년도 10월 7일 날 대학살을 통해 여러분들 완전히 가자 지구가 초토화될 거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선거를 하면서도 이런 그렇게 기쁜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가자의 머졸리티가 하마스의 대학살을 서포트한 겁니다. 지지한 겁니다. 2024년도 6월 17일 이런 기사가. 이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집단적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전부를 다 설득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은 이번에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분도 없고 선관위도 여러분들 뭐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선관위 뭐 공무원들이 무슨 국제적인 시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명 정도 되니까 뭐 너희들 4명이 와 우리 함께 뭐라고 하겠냐 이 정도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서 대관 사무실을 빌려가 세미나 개최한 것도 방해할 정도가 돼서 프레스센터에서 급히 여러분들 모임을 가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박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영어권 전문가들이 영어로 쓴 보고서하고 그 양반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의 진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시시각각으로 여러분들 전달한 부분들은 아마 한국의 치명적 일격을 가할 겁니다. 한국은 가치 동맹을 함께 나눌 만한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게 되겠죠. 그다음부터는 헤어지는 날만 남은 겁니다.